대만 동부 해상 밤 10시를 넘긴 시각에 레이더 화면에서 점 하나가 사라졌다는 짧은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 점은 드론도 훈련용 표적기도 아니었습니다. 대만 공군이 가장 아끼는 전력으로 분류하던 F-16V였습니다. 이 장면을 다룬 해외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자랑하는 F-16V이기 때문입니다. 추락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시스템 오류와 구조적 한계를 길게 설명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야간 훈련 중 임무 컴퓨터 이상 보고 이후 항적이 끊겼다는 점을 강조했고, 로이터는 이 전투기가 대만이 수년간 예산과 시간을 집중 투입한 개량형이라는 사실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사고의 비극성보다 더 무거운 질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투기는 오래된 기체가 아니었고 관리가 소홀한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만이 중국을 의식해 가장 공들여 현대화한 자산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외신들이 길게 다루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건 기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개량에 의존해 시간을 벌던 국가들이 동시에 마주할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반대편에 다른 선택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비교는 조심스럽지만 외신의 문장 속에서 새로운 기준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개량의 끝을 향해 가는 나라와 처음부터 새로 설계한 나라의 대비입니다. 이 대비는 무기 이야기를 넘어 산업 구조와 전략 선택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지금 이 사고는 대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시청자가 이 장면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F-16V의 레이더와 센서는 최신이었습니다. A4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디지털 조종 계통이 결합된 구성은 문서상으로는 4.5세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대만은 1990년대 초 도입한 F-16AB 141대를 대상으로 약 8조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V형으로 개량해 왔습니다. 기체 한 대당 환산하면 550억 원을 훌쩍 넘는 비용입니다. 이 정도면 신규 전투기 도입과 맞먹는 투자입니다. 그런데도 외신의 시선은 성능이 아니라 구조로 향합니다. 왜 최신 장비를 얹었는데도 야간 구름 속에서 기체가 버티지 못했는지, 왜 조종사가 공간인식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인지 대체적으로 보도의 결은 차갑습니다. 최신 두뇌를 달았지만 몸체는 40년 전 설계라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고성능 반도체를 낡은 메인보드에 얹어 놓은 구조라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임무 컴퓨터 용량 한계, 소프트웨어 안정성 문제, 전력 배분 여유 부족 같은 기술적 표현들이 이어지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개량이라는 선택이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대만 내부에서도 이 전투기가 신규 플랫폼이 아니라 1992년 이전 생산기체라는 점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은 그대로고 배선과 기골은 당시 기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불편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F-16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입니다. 미국산이라는 상징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개량이라는 선택을 합리적 대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외교적 제약이 있거나 예산이 제한된 국가일수록 이 길을 택했습니다. 대만도 그랬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이후 외신 분석의 톤은 달라집니다. 믿을 수 있어서 선택한 구조가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위험을 키웠다는 해석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중국의 압박은 숫자로 드러납니다.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중국 군용기는 연간 수백 회를 넘어섰고 대만 공군은 출격 피로도가 한계치에 근접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기 한 대의 손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전력 공백이고 심리적 타격이며 전략적 약점입니다. 더 부담스러운 사실은 대만이 미국에 주문한 신규 F-16V 66대가 아직 한 대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계약 금액만 한화 약 10조 원 수준이지만 인도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이 사고 이후 가장 빠르게 방향을 튼 지점은 대만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개량형 전투기를 선택해온 국가들의 전략 전체였습니다. 로이터와 디펜스 뉴스 계열 분석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줄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량이 언제까지 유효한 선택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F-16V는 성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 전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레이더 탐지거리, 데이터 링크 처리량, 공대공 미사일 통합 범위만 놓고 보면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문제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성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대만공군 내부 자료를 인용한 해외 분석에서는 F-16V의 가동률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연간 정비 시간이 기체 안 대당 1,000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수치가 언급됩니다. 이는 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신형 전투기 대비 약 1.4배 수준입니다. 전력은 유지되지만 유지비가 전력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처럼 한때 F-16V를 유력 후보로 검토하던 국가들의 내부 보고서에서도 같은 고민이 포착됩니다. 개량 비용은 도입 단가를 낮춰주지만 10년 단위로 계산하면 총 소유 비용이 오히려 상승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F-16V 신규 도입 가격은 기체 기준 약 1억 달러 안팎, 한화로 약 1,300억 원 선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무장과 훈련, 정비 패키지를 포함하면 한 대당 1,800억 원을 넘깁니다. 이 숫자가 등장하는 순간 비교 대상이 바뀝니다. 외신 분석 문단에 처음으로 한국 이름이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KF-21보람에는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성능이 F-35보다 낮다는 비교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KF-21은 처음부터 2020년대 센서 환경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기체 설계 수명은 8,000시간 이상으로 잡혀 있고 임무 컴퓨터와 항전 장비는 모듈 단위 교체를 기본 전제로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교체해도 비행 제어계와 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국이 이 구조를 고집한 이유는 개발 초기 내부 회의록과 방산 관계자 증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개량으로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수출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가격 구조도 달라집니다. KF-21 블록원 기준 기체 가격은 약 8,300만 달러, 한화 약 1,1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블록2로 올라가도 1,500억 원 안팎으로 관리됩니다. 이 가격에는 초기 통합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성능 곡선입니다. F-16V는 현재 성능이 정점에 가깝고 KF-21은 향후 10년간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시장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각국에서는 성능 설명회가 아니라 회계표가 먼저 펼쳐집니다.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감당 가능한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유지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이 숫자로 드러나자 판단은 빨라집니다. 당장 싸게 보이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비싼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얻는 건 계약서의 서명만이 아닙니다. 운영 안정성과 성장 여지를 동시에 제시하는 설계 철학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래된 틀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확장 가능한 구조를 깔아두는 접근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로 바뀝니다. 오늘의 사건은 누군가의 손실이었지만 동시에 기준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잣대로 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19일 F-16 미국 중단 영상입니다. US made F-16s for operations within the country, said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on Sunday. The long-awaited fighter jets arrived more than 29 months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Zelensky said, however, the country still did not have enough jets or pilots. But he noted many soldiers are now undergoing training. It remains unclear how many jets Ukraine received and how much impact they will have on the battlefield.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불확실해지면서 만약 미국이 F-16 전투기 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항공 전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경험 때문인데요.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이후에도 전투기를 운용하려 했지만 여러 제약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F-14를 도입했던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의 제재로 전투기 부품 공급이 중단되자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부품을 확보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2005년 미국이 F-16 부품 공급을 중단하자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항공전력을 꾸리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는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사태를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소한 F-16을 대체하기 위한 플랜 B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오래 항공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가 F-16을 원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치적 협상과 실제 전장 모두에서 불리해진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300대의 전차와 80대의 F-16이 있다면 반전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F-16은 1970년대에 개발된 4세대 전투기지만 F-16CD형을 기준으로 전폭 9.8m, 전장 14.8m, 자체 중량 8.3톤, 최대 이륙 중량 19.1톤의 주의 F110-129 터보팬 엔진이나 PWF100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단발형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초고속 집적회로 VHSIC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용 레이더 AN/APG-68을 장착했으며 정밀 유도무기 PGM을 운용하기 위해 차세대 데이터 버스, 원활한 기체 운용을 위해 기존의 복잡한 계기판을 다기능 스크린으로 교체하는 글래스 콕핏화를 완료한 기체입니다. 여기에 F-16V 블록 70에 와서는 기존 강점이었던 에이사 레이더와 첨단 디지털 항공 전자장비 등을 추가로 개량해 더욱 가성비 뛰어난 4.5 세대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록히드 마틴이 취한 업그레이드의 백미는 에이사 레이더였는데요. 최대 37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AN/APG-83 레이더는 기존 AN/APG-66이나 AN/APG-68 레이더에 비해 처리 능력과 전송 속도가 높아졌고 원거리에서도 또렷한 지상 지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또한 F-16V 블록 70은 정밀 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스나이퍼 표적화 포드를 새롭게 개량하면서 기존 약점이었던 BVR 능력도 향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서방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구형 전투기 중 가장 최신의 유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무엇보다 야전에서의 정비 이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F-16은 수천 대가 생산된 전투기답게 세계 각지에 정비 시설이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경우 140대의 F-16을 라이센스 생산한 경험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로 창정비 MRO가 가능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운용하는 F-16CD형의 정비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은 한국과 미국 외에도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에 흩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F-16이 손상을 입더라도 서방 각지의 정비시설을 통해 빠르게 부품을 수급하거나 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현존하는 4세대기 이상의 전투기 중에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운용 중인 전투기라 단언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의 경우 단독으로 900여 대 이상의 F-16을 운용했으니 현재 미사용군만 우크라이나에 공여한다고 해도 80여 대가 아니라 수백 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서방에게 F-16의 조기 지원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물론 국민까지 나서서 F-16을 지원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보에 대한 확답 없이 오직 종전 협상만을 강요하는 미국이 추가 군사 지원을 해줄 리도 없거니와 유럽을 포함한 서방이 운영 중이던 F-16을 긁어모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파일럿들의 훈련과 별도로 부품의 이동과 정비 및 운용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현장의 군지휘부는 F-16에 추가 지원만 있다면 제공권을 장악해 전선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바로 F-16의 무장에 있습니다. F-16은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을 주로 운용하는데요. 그중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은 초기형인 A형이 50km, D형이 16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충분히 무장한 F-16이라면 현재 러시아 공군의 항공전력을 봤을 때 확실한 유세를 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후방구로 쏟아지던 수십 발의 공대지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물론 모두가 이 논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당수 분석가들은 미국이 설사 수백 대의 F-16을 공여한다고 할지라도 하이마스처럼 자잘한 교전에서만 활약할 수 있을 뿐 전황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좀 더 신형의 KF-21과 같은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외형적 스펙에서도 KF-21은 F-16에 절대 밀리지 않으며 F-16 최신 버전인 F-16V와 비교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KF-21의 동체 길이가 16.9m, 폭은 11.2m인 반면 F-16은 총장 15.6m, 전폭 9.9m로 KF-21보다 조금 작은 정도이고 두 기체 모두 마 1.9 이상, 추력 28,000파운드에서 29,000파운드에 이르는 등 기체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신뢰성에서 차이를 보일 뿐인데요. 전술했듯 F-16 시리즈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주력으로 운용된 만큼 신뢰도가 높은 기체입니다만 KF-21은 이제 시장에 막 나온 애송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1978년 초기형 도입 이후 45년 활동해온 F-16이 이제는 10여 차례의 대규모 업데이트 끝에 기체의 한계를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까지 미군부터 도입을 꺼려 F-16 계열 전투기는 생산 라인을 폐쇄할 뻔했는데요. 이러한 운명의 F-16에 다시 호흡기를 달아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기존 4세대와 4.5세대기의 도그파이트 성능이 주요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린 4세대 전투기 F-16의 제작사 록히드 마틴은 현재 F-16V의 업그레이드를 발표하며 F-16의 역사가 2060년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고 장담했으며 시장에서의 평가도 좋은 편입니다. 전투기의 핵심인 레이더와 무장까지 F-16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자 기존 F-16을 운용하던 국가는 물론 신규 도입국들까지 환호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 바레인을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인도, 싱가포르,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F-16V 블록 70 계약을 체결했거나 도입을 타진 중입니다.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F-16의 도입으로 기존 F-16의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싸고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는 5세대보다는 기존 전투기로 충분한 항공 전력을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것인데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신형 4.5세대기인 KF-21의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은 최신의 4.5세대기로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접목되었고 F-16V와 달리 앞으로의 개량 과정에 따라 세대 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5세대와 5.5세대까지 넘보는 KF-21의 미래 가치가 F-16V를 넘어선다는 것인데요. 이 점에서 상당수의 전문가는 KF-21의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미 공군부터가 미래 전투기 혼합 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4.5세대기를 표방한 F-16V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술했듯 개량 한계점이 F-16V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더구나 F-16 계열은 좁은 작전 반경을 계속 지적받아 왔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여차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동, 유럽까지 다자간 전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투 반경 550km의 F-16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일례로 하와이 기지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면 F-16V로는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KF-21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KF-21은 내부 무장 장착 공간을 위해 최초보다 크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분의 공간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고 연료 탱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전투기로도 변모할 수 있습니다. 즉 근소해 보여도 기체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4세대 4.5세대기의 상징과도 같은 F-16V와의 정면 대결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A4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적외선 추적 장치 IRST,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중 A4 레이더는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모델임에도 이미 모든 지상 테스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A4 레이더 성능을 가뿐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KF-21이 공개된 이후 중국 공군에 비상이 걸렸으며 북한은 공식적인 경쟁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무장 탑재 능력에서
F-16과 유사한 수준인데다 최신 A-4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를 장착한 KF-21의 성능을 인정한 것인데요. 이제 세계 유수의 군사 매체로부터 KF-21은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함으로써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에서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